먼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저번에 어제 특강을 들으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저번 세션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데이터를 잘 표현할 것인가, 그 과정을 학습하는 것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의미하고요, 컴퓨터 비전을 예시로 들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레지넷을 통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뭐가 될까요?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레지넷이 구조가 매크로 블록 4개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플래튼을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 맥스를 계산하게 되죠. 소프트 맥스를 계산해서 아그맥스 취해주면은 우리가 가장 높은 확률의 라벨 값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애플 매크로블록 4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과 그리고 FC 레이어를 통과해서 소프트 맥스를 계산하는 이 부분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 4개의 매크로 블록에서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은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케이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벨과 데이터가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활용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케이스란요, 인풋 자체를 슈퍼비전으로 만들어 학습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학습을 진행할 때 인풋의 한 부분으로 인풋의 다른 부분을 예측하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이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 리컨스트럭션 태스크가 되겠죠.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게 돼서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프리테스트 태스크가 잘 정의되었다면 인풋에 인풋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게 되죠. 우리는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통해 프리트레인을 진행한 네트워크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요, 뭐 그림과 같이 단순하게 이 디코더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고 인코더만 사용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고 네트워크에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진행하기 앞서서 여기 네트워크는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코더와 함께 학습을 동시에 더 진행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토 인코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오토 인코더를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인코더는요, 인코더와 디코더가 보틀넥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 X를 의미 있고 압축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인코딩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인코딩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원본 데이터 X와 비슷한 Y를 생성하도록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인코더에서는요, 보통 인풋 데이터 X와 그리고 복원된 아웃풋 데이터 Y 사이에 L2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썸 오브 스퀘어 에러라고도 하죠. 로스를 최소화하게 되면은 인풋 데이터 X와 아웃풋 데이터 Y의 차이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즉, 인코더는 디코더에서 복원이 잘 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또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생성된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학습된 인코더를 통해 얻은 리프레젠테이션, 이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니폴드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일단 매니폴드는요,
고차원 데이터를 데이터 공간에 쫙 뿌렸을 때 샘플들을 잘 아우르는 서브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데이터 공간의 차원보다는 낮은 차원의 공간이 되겠죠. 이런 매니폴드와 관련된 가설이 있는데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요. 이거는 몬트리올 대학교의 그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 아시나요 혹시? 그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이 제안한 이론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고차원 데이터의 밀도는 낮지만 이들의 집합을 포함하는 저차원의 매니폴드가 있다. 이게 그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이 저차원의 매니폴드를 벗어나는 순간 데이터의 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라는 게 이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의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자동차, 그리고 산을 고차원 공간, 고차원 데이터 공간, 그리고 도로를 매니폴드 공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차들은 도로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로는 산의 서브 샘플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브 샘플이 존재할 것이다. 이게 바로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 아래에서 우리는 매니폴드 러닝을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저차원 매니폴드 공간으로 매핑하는 함수를 찾는 과정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인코더 또한 매니폴드 러닝의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학습이 끝난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를 매핑 함수로 매니폴드 공간을 매핑하는 함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매니폴드 공간으로 매핑한다는 것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그리고 픽처 익스트랙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 목적이 앞서서 말씀드린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일단은 뭐 오버피팅, 그러니까 오토인코더에서의 오버피팅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오토인코더라고 하면은 왼쪽 그림과 같은 구조의 언더 컴플리트 오토인코더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풋보다 리프레젠테이션의 차원이 작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들의 두드러지는 피처를 압축적으로 좀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끝 같은 그림은 오른쪽 보시는 그림은요. 오버 컴플리트 오토 인코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오버 컴플리트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제시된 정보 안에서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BMI를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혹시 BMI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제 BMI 지수는 보통 키와 보통이 아니죠.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BMI를 통해서 어떤 병의 발병 여부를 예측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특이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BMI는 같은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고 어떤 사람은 병에 안 걸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몸무게는 더 나가고 키는 똑같은데 몸무게가 더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거죠. 근데 몸무게 더 나가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이 경우에 우리는 BMI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병을 예측하는 것보다 몸무게 정보를 이용해서 병을 예측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오버컴플리트 오토인코더입니다. 이처럼 얽혀 있는 데이터들을 풀어가지고 어, 사용하는 것이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버컴플리트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오버컴플리트 오토인코더는 그냥 학습을 시키게 되면요. 히든 레이어의 맨 위와 맨 아래 노드가 죽어버리고 단순하게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로스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오버피팅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오토인코더가 오버피팅 되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오버피팅 없이 오버컴플리트 오토인코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제약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연구가 뜸해요. 이 오토인코더와 관련된 연구가 뜸하긴 한데 이 오토인코더가 지금까지 뭔가 베리에이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변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거든요. 그 발전되는 방식 그 발전됨으로써 뭔가 여러 변형들이 생겼다 했는데 각각이 다른 점이 그냥 단순하게 레귤라이제이션 저 뭐야 알고 말이 좀 꼬이는데
정규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오토인코더가 오버피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된 스파스 오토인코더와 그리고 컨트랙티브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스 오토인코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스파스하다라는 말이 다들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뭐 그 뭐냐 NLP 좀 공부를 하셨으면은 뭐 스파스 인코딩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도 같긴 한데 이 기본적으로 스파스하다라는 얘기는 0이 많다는 겁니다. 데이터 0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스파스 오토 인코더는 이제 각 레이어의 일부 노드에 대해 활성화되지 않도록 제약을 줘가며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노드의 아웃풋이 그냥 0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정도로 좀 제약을 주겠다 이거입니다. 여기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 나온 아웃풋이 뭐 렐루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노드 아웃풋이 0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스파스 오토인코더가 이 오토인코더의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스파시티, 그 노드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제약을 주는 것이 정말 오버피팅 방지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스 오토인코더를 좀 직관적으로 지금 이해를 해볼까 해요. 눈을 감고 뭔가 베일에 감춰진 물체를 우리가 인식을 한다. 해봅시다. 뭔가 눈을 감고 베일에 쌓여져 있는 어떤 물체를 우리가 인식을 해볼 거예요. 이 어떤 물체를 만지는데 누군가가 이제 베일에 감춰진 것이 그냥 이건 강아지야 이렇게 알려줘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인지하고 있던 그 정보를 강아지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이제 만지게 되겠죠. 강아지라 했으니까 강아지 귀 있고 뭐 머리 있고 꼬리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알고서 좀 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게 강아지가 아닌 물체지만 강아지랑 비슷하게 생긴 형태의 물체를 만지게 된다면은 그게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강아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주어진 물체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베일 뒤에 감춰진 물체를 만진다고 할 때 몇 번씩 계속 더듬어 보겠죠? 이게 진짜 강아지인지 막 고양이인지 이렇게 만져봐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연속적인 뭐 구간을 만져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듬성듬성 좀 만져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물건의 전체적인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스파시티가 이 어떤 물체를 좀 듬성듬성 만져보고 연속적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랜덤하게 독립적으로 좀 만져보게 촉발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은 그 옆에 픽셀에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검은색 픽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옆 픽셀은 회색이 진한 회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정보는 옆 픽셀에 굉장히 이중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중성이 높은 경우에는요, 네트워크가 숏컷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옆에 정보만 참고하면은 우리가 이걸 유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뭔가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히든 유닛이 볼 수 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 제약을 줌으로써 이 네트워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고 숏컷 학습하는 것을 방지해서 오버피팅을 결과적으로는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은 바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파스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스파시티 파라미터 로를 통해서 은링층의 히든 유닛의 활성화에 규제를 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로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히든 유닛이 평균적으로 활성화되는 정도의 타겟 값이므로 뭐 스파스 오토 인코더의 목적상 0.05 정도와 같은 0과 가까운 값을 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특정 히든 유닛의 이제 활성화값 AJH의 평균 로 JH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거고요. 이때 M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활성화되는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파시티 파라미터 로와 같아지도록 제약 조건을 걸어줄 거예요.
로가 작은 값이니까 각각의 히든 유닛이 잘 활성화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앞서 언급한 제약을 좀 걸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KL 다이버전스나 애원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더 성능이 좋게 나온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파란색 텀이 추가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라지 H 같은 경우는 히든 레이어의 개수, 그리고 LH 같은 경우는 H라는 레이어에서의 노드의 개수라고 히든 유닛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모든 노드에 대해서 규제를 걸어주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번 세션에 제가 듣긴 했는데 혹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얘기를 했었나요? 잠깐 했었죠? 잠깐. 예. 혹시 스타트 앞에 네네. 스타트 보시면 하셔도 돼요. 그,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네.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작아졌다가 크진 지금 네네. 같은 거 같은 경우 오버피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게 아니라 에피데믹 간다. 네. 그래서 영들이 생기기 때문에 스마스라는 네, 그렇죠. 제가 이것만 봐서 느끼기 네. 뭐좀더 어찌 보면 컴피티션 좀 더 많이 들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걸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좀 비효율적인지 사용이 잘 되는지 음. 얘기해 줘. 이게 아마 나온 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00년대에 나온 논문이에요. 2000년대. 네. 그쵸. 그런 것들까지 아마 고려를 해서 논문을 쓰진 않았을 거고 그냥 정말 나이브하게 그냥 오버 컴플리트 오토인코더를 쓰고 싶은데 오버피팅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나온 게 스파스 오토인코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코스트가 더 들 수도 있고 실제로 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버 컴플리트 오토 인코더에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노벨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받고 우리가 공부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아,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아니죠. 각각의 노드가 활성화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05%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의 노드가 활성화가 안 되다가 몇 번 중에 다섯 번은 활성화되게 만들겠다. 이게 스파스 오토인코더의 아이디어입니다. 스노바웃이랑 네, 비슷하죠. 근데 드롭아웃이 없을 때 나온 논문이에요. 네, 네 질문하셨나요? 스노바웃은 현진 질문을 지금 바로 오는데 드롭아웃이랑 비슷한데 그럼 드롭아웃은 좀 무작위적으로 이제 음. 그거를 활성화하는 기획성을 보기 위해서는 애초에 저렇게 정해진 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노드들이 그냥 0.05% 정도로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제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드롭아웃이랑 다른 개념이긴 한데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활성화하시는 것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특정 히든 유닛의 활성화값 AJH의 평균 로 J 얘를 정의를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특정 노드에서 모든 네 어떤 걸 얘기하는 렐루 펑션을 통과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한 값을 그 활성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대충 뭔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컨트랙티브 오토인코더를 들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인풋에 살짝 노이즈를 섞거나 아니면은
드롭아웃을 해서 넣었을 때도 잘 리컨스트럭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한 오토인코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때 좀 작은 변화에도 좀 강건하게 학습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랙티브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도요. 작은 변화에 좀 강건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와는 다르게 노이즈 인풋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코더의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로스 텀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혹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그라디언트의 개념이랑 비슷한데 매트릭스 버전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된 이제 파란색 텀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프롬베니우스 놈이거든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프롬베니우스 놈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최적화를 진행했을 때는요. 결국 x가 미세하게 변하더라도 리프레젠테이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뭔가 그라디언트가 크면은 미세한 x의 변화에도 리프레젠테이션이 크게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좀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뭐 미세한 변화에도 별 이제 변동이 없도록 리프레젠테이션에 별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컨트랙티브 오토인코더는 인코더로 하여금 디코더에서 리컨스트럭트 할 때 중요하지 않은 입력의 변화를 무시하도록 하여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때 작은 변화에 덜 민감하게 만든다.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 추가된 레귤러리제이션 텀 같은 경우는요. X와 관련된 모든 인포메이션을 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사실은 중요한 정보인데 그냥 죽여버리는 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엘리먼트들을 다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리컨스트럭션 텀에 의해서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에 좋은 정보가 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에는 좀 강건하면서 결국에는 리프레젠테이션은 좋은 정보만 담겨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인 것은 여기 플러스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라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다. 이런 식의 논리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오토 인코더를 좀 활용을 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컨트랙티브 오토 인코더도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혹시 말이 빠른가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말이 빠른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오토 인코더의 최신 연구라고 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이 오토 인코더를 연구에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는요, 그냥 마스크드 모델링을 오토 인코더에 적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드 모델링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버트를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많은 언어 모델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요,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어, 인풋으로 사용되는 뭔가 문장들의 토큰들 중에서 한 15% 정도를 마스킹을 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한다는 거죠. 모델이 인식하지 못하게. 마스킹을 하고 마스크 토큰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저블한 토큰을 사용을 해서 그 마스킹된 토큰들을 예측하는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혹시 버트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쵸. 이거를 우리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주어진 인풋만을 가지고 우리가 슈퍼비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인풋 값에서 일부를 마스킹하고 그리고 마스킹된 부분의 원래 값을 이 슈퍼비전으로 둬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우리가 마스크드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마스크드 모델링이 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버튼은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죠. 실제로 그 당시에 나왔던 논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소타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전하던 사람들도 이제 이걸 보고서 이거 이미지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봐야지 르르라라 하고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어? 뭐라? 왜 버트에선 됐는데 비전에서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마스크드 모델링이 NLP와 이제 CV에서 다른 성능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혹시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자기가. 네, 뽑아내는 게 좀 쉽고 뭐 구조가 좀 다르고. 그쵸. 디코더의 역할이 다르다. 맞습니다. 또, 컴퓨터 그냥 아예 받아가지고. 네, 데이터의 특성이 다르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 진짜인데? 네. 그래서 답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총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NLP와 CV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의 구조가 다르다. NLP는 트랜스포머 사용하죠. 그리고 CV는 옛날까지만 해도 뭐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CNN 구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아까 재우 씨가 말하는 것처럼 텍스트와 이미지 자체의 특성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텍스트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를 보면 딱 어떤 의미인지 이미론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픽셀 하나만 봤을 때는 뭔지 몰라요. 픽셀 하나만 보면. 그 숫자 세 개 보고서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오토인코더의 디코더가 텍스트와 이미지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렇죠? 아까 전에 어, 영호 씨가 말씀해 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해결이 됐죠. VIT가 등장을 했어요. 비전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모델 구조 측면에서 NLP와 CV의 극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극간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에서도 VIT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하나하나가 뭔가 시멘틱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의미론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지의 경우는 픽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시멘틱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이 이미지 픽셀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으니까 패치 단위로 좀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비전 분야에서도 이 마스크드 모델링이 성능이 나오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높은 75% 정도의 높은 비율로 마스크를 적용해서 패치들 간의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를 하도록 했죠. 실제로 버트에서는 마스킹 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75%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공간 그리고 이미지 공간적 중복성이 높다. 공간적 중복성이 높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마스킹된 패치가 있어도 개체나 장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거의 없는 그런 다른 인접 패치들만을 사용해도 얘네들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미지는 픽셀들 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 했잖아요. 걔네들이 굳이 컨텍스트에 대한 높은 이해가 없더라도 그냥 단순히 걔네들만을 보고도 어떤 패치를 복구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다. 공간적인 중복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혹시 방금 한 말이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시메트릭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해서 계산 효율성을 높이고 좀 큰 모델을 사용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뒤에서 아키텍처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게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의 아키텍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에서는 오토인코더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VIT를 사용을 해요. 인코더 단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마스킹 되지 않은 패치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인코더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코더 단에서는 마스크 토큰이 원래 순서에 맞춰 다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코더에서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패치의 25% 정도의 작은 데이터만을 다루기 때문에 큰 VIT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VIT 모델을 사용해서 리컨스트럭트 하게 됩니다. 이게 VIT의 사이즈가 인코더랑 디코더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시메트릭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코더 단에서는 큰 모델을
사용을 했으니까 뭔가 패치들 간의 정보를 더 잘 이해를 하고 리프레젠테이션에 조금 더 시멘틱한 정보를 담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본격적인 메소드 설명에 앞서서 좀 VIT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VIT가 뭔지 세션에서 다뤘었나요? 안 다뤘었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그냥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VIT 같은 경우는 그냥 비전 분야에서 쓰이는 트랜스포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단어들의 토큰이 인풋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VIT에서는 이미지들의 패치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VIT의 이미지 패치는 트랜스포머의 단어 토큰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트랜스포머의 메커니즘과 같으니까 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패치 단위로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가 다 패치의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인코더를 통과해도 패치들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치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그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오토 인코더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진 않지만 뭐 클래스 토큰이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클래스 토큰. 클래스 토큰을 쉽게 이야기하면 좀 백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백지. 항상 0번째에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그런 토큰인데 학습 과정에서 이제 다른 패치들의 정보가 덧칠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 백지 위에 덧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토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백지 위에 다른 패치들 간의 정보만 입힌 거니까 그건 이미지 자체의 정보라고 우리가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 클래스 토큰을 가지고 MLP 헤드에 넣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진행하고 합니다. 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VIT가 뭔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한 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메소드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나눠주고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이게 75% 정도를 마스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VIT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패치를 형성한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킹 후 남은 이제 비저블한 패치들을 VIT 인코더에 넣을 거예요. VIT 인코더를 넣으면은 각각의 패치들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토큰을 이제 원래 순서에 맞춰서 넣어주고 이제 VIT 디코더에 넣어가지고 마스크된 패치들의 픽셀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스크 토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마스킹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스크 토큰이 공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픽셀 값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니까 이 디코더의 아웃풋은 패치의 사이즈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스크드 오토인코더가 어떻게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리컨스트럭트를 했는지 결과값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블러리하긴 하죠. 블러리하긴 해도 어느 정도 이 컨텍스트를 잘 반영을 해서 리컨스트럭트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계가 있긴 한데 숫자가 다 지워지긴 했네요. 그리고 뭐 이게 표범인가요? 치타인가요? 네. 치타가 갑자기 고양이가 됐어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마스크 오토 인코더를 왜 쓰는지 뭔가 그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냐 이게 되겠죠.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를 수, 사용을 했을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성능이 좋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원래 VIT 모델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200의 폭에 걸쳐서 좀 트레이닝을 한 것이고 스크래치부터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 MA 이 부분은 원래 이미지넷에 대해서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을 갖다가 그냥 50의 폭 정도 파인 튜닝을 하고서 성능을 이제 낸 거예요. 공정한 비교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어찌됐든 간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래도 마스크도 오토 인코더 사용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이 분야에서는 뭔가 활용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전공이라서 좀 신나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일단은 오토인코더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네, 네, 질문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마스크도 인포도 네, 셀렉션에서 네, 네, 좀 폴티시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또한 이게 나오는데 네. 실제로 획득된 이용과 예측을 한 건지 아니면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 인풋이 있는 상태에서 컨디셔널하게 그 인풋 지역을 예측을 해서 option을 이제 아니면 인풋이 있는 부분은 아무리 예측하지 않고 인풋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프레딕션 좀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풋으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값이 마스크 토큰뿐만 아니라 원래 그 패치 임베딩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패치 벡터도 같이 들어가게 돼서 얘네에 대해서도 인퍼런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뭔가 로스를 계산하고 학습을 진행할 때는 마스크 마스크 토큰을 기준으로만 로스를 계산하고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래 인풋 값에 대해서도 인퍼런스가 이루어진다. 리컨스트럭트가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많이 힘드실까요, 다들? 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나요? 지금 남은 페이지 정도가 한 5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튼 10분 정도 좀 쉬고 얘기를 하죠. 네, 10분 쉬겠습니다. 사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전공이라서 좀 신나서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소심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여기는 생성 모델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잘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먼저 할게요. 복습.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란 주어진 데이터들의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학습된 분포에서 샘플링을 잘 하면은 우리가 원래의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여러 갈래들 중에서도 오늘 얘기할 이제 VA 같은 경우는 익스플리시트한 덴시티에서 이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덴시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리에이션을 인퍼런스 변분 추론을 통해서 좀 추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토인코더 앞에 오토인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사용하니까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가 뭔지 지금 뭐라는 거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번 세션에 혹시 그 PZ 바 X 트루 포스테리어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Q 파이 Z 바 X로 바꿔서 우리가 좀 학습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냥 그게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뭔가 익스플리시트하게 트루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 가능한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를 도입하겠다. 이게 바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배웠던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오토인코더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토인코더는 이제 근데 인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디코더를 붙인 형식이고 그리고 VA 같은 경우는 이 디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인코더를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X
라고 했을 때 이제 x에 대해서 뭔가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이 px 바 z를 구하는 것이 VA의 목적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px 바 z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z를 샘플링 해가지고 x와 유사한 데이터 x 다시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 넘어가도 되죠? 네. 최대한 이제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를 이해해야지 뒤에 심화 부분을 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 페이지로 좀 모티베이션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용어들은 어느 정도 익숙할 테니까 제가 그냥 컨셉 위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Z는요. Z는 너무 좀 올드한 표현인가요? G는요, G. 네. VA의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Z, 이게 습관이 무섭네요. 네, G는요. G를 이제 펄터베이트 하면은 우리가 VA에서 생성되는 이미지를 좀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Z가 바뀌면 그냥 Z라 할게요. Z가 바뀌면은 이미지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A 같은 경우는 Z를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좀 가정을 했죠. 스탠다드 가우시안보다는 그냥 N0I라고 가정을 했죠.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샘플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샘플링하기 굉장히 쉽고 그리고 L보텀 뒤에서 얘기할 L보텀에 KL 다이버전스가 있었죠. Q 파이 Z 바 X랑 그리고 PX의 KL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L보텀에서 이거를 둘 다 정규 분포로 가정을 했을 때 애널리틱하게 좀 계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로스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라이어를 N0I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프라이어를 왜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가정했는지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로스 계산할 수 있고 샘플링하기 쉽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라이어를 직접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고 이상적인 좀 샘플링 분포를 도입하겠다. 여기서 Z를 샘플링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VA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프라이어를 직접 사용을 해서 뭔가 디코더를 학습을 진행을 하면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일단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좀 주어졌을 때 인풋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인풋과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만드는 그 샘플링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Z를 샘플링하는 것이 유리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Z를 넣어서 X를 보관하는 건데 X랑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건데 이 Z를 샘플링한 함수에 X를 컨디션으로 주냐 마냐 그 차이인 거죠. 근데 X를 컨디션으로 주는 게 당연히 X랑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컨디션이 빠지면 일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X를 컨디션을 줬을 때, 그때가 더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Z를 샘플링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무래도 Z 자체에 이 X와 관련된 정보가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PZ 바 X를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 베리에이션의 인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트를 하겠다는 게 VA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혹시 VA 모티베이션 이해 다 하셨을까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수식들 뭐 다 얘기는 할 건 아니고요. 공부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국에는 이 로그 px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엘보텀을 최대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와 그리고 트루 포스테리어를 잘 추정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엘보를 최대화하는 것이 이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 같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엘보텀을 우리가 더 쪼개볼 수 있어요. 더 쪼개보면은 이렇게 라이클리우드 텀과 KL 다이버전스 텀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PX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두 개의 텀은
엘보에서 나온 거죠. 엘보에서 나온 거고 각각을 아이고, 리컨스트럭션 텀과 레귤라리제이션 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텀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나오는 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VA를 학습할 때 이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게 되잖아요. 이때 엘보 내에 텀들 중에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맥시마이즈 했을 때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로부터 이 X를 잘 복원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Z를 줬더니 이 이미지의 실제 이미지와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Z를 줬더니 양질의 X가 나왔다. 이 엘버텀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귤라리제이션 텀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아까 전에 도입했던 Q5 Z by X라는 이상적인 샘플링 분포가 최대한 프라이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프라이어와 유사한 값들이 샘플링 되도록 정규화, 컨디션을 좀 부여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귤라리제이션 텀이 있기 때문에 VA를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할 때 단순하게 그냥 n0,i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디코더의 인풋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도 잘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 그렇죠? 이 텀 덕이다. 고마운 텀이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드의 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습 과정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지금부터 언급드릴 거는 좀 부수적인 것들이긴 해요. 인코더 부분에서 일단 리파라멘터라이제이션 트릭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 세션에서 그 리파라멘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쓰는 이유는 확률 분포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수 벡터를 생성하는 인코더에다가 직접적으로 그라디언트를 흘려주겠다라는 아이디어고 입실론을 이제 n0,i에서 뽑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z를 계산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델링한 확률 분포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VA에서는 이상적인 샘플링 분포 Q5 Z/X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L보텀을 맥시마이즈 함으로써 최적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텀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와 비슷하게 복원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레귤라리제이션 텀의 역할은 샘플링 하는 분포가 프라이어랑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정규화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코드 업데이트 할 때 리파라멘터라이제이션 트릭 썼다. 이렇게 서머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제 VA랑 걔네 결과물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VA로 생성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블러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뿌예요. 지금 이 교환을 보시면은 약간 뿌옇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풋 이미지를 좀 기억을 해서 그거를 흉내낸다라는 경향성이 조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면 겐에서 생성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샤프하죠. 뭔가 이게 바운더리가 좀 더 샤프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풋으로 줬던 데이터랑 다른 이미지를 창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이미지를 좀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VA 같은 경우는 모든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좀 스무스하게 학습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겐 같은 경우는 모드 콜랩스가 잘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아마 겐 세션을 들으셨으니까 모드 콜래스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모드 콜래스랑 이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슷한 이미지만 생성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게 돼요. 겐의 학습 과정에서는 이제 제네레이터를 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네레이터를 속이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 되니까 이 제네레이터에서 그 잘 속일 수 있는 이미지만 생성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오드 콜레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 이유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겐 같은 경우는 게임 시어리에 기반한 학습 방법을 좀 채택을 했기 때문에 학습 과정이 좀 언스테이블하다라는 단점도 또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가 VA 리캡이었습니다. 여기서 VA를 다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뒤에서 좀 많이 졸리실 거예요. 사실 저도 좀 졸리긴 합니다. 제가 준비했지만 졸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VA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다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질문 받고 답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리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요. 이 F라는 인코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직접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을 하고서 어 샘플링을 했을 경우에는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흘려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스토캐스팅한 그런 분포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흘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확률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수들 있죠. 뮤랑 시그마 값들을 이제 인퍼런스 하는 그런 인코더 FC 레이어 이렇게 두 개 갈래를 도입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사용해서 샘플링한 효과를 내는 트릭을 이제 리파라멘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십니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예. 학습할 때는 네네. 소스로 들어가는데 Z에다가 찍어먹고 뮤를 더하는 게 Z가 아니라 입실론. 입실론이 n 0,i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죠. 여기다가 뮤랑 시그마를 곱해주면 걔가 어떤 우리가 모델링했던 그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분포에서 샘플링한 Z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트레이닝 할때 못하는데 테스트 할 때는 그냥 스탠다드 넘어가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레귤러리제이션 텀 자체가 하는 역할이 그 이상적인 샘플링 분포랑 프라이어랑 어느 정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흉내냈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어에서 뽑아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긴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Q, 파이, Z, 바, X에서 뽑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걸로 학습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 샘플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음. 무슨 공식인데 그 여기서 그 가우시안 분포를 가져오면 네, 어찌 보면 그 가우시안 분포 특성상 그 유파르메션 추이 가능한 이유가 네, 가우시안 분포 특성상 그 네, 모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부분 사실상 사용이 못한다. 바닐라 VA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네, 네. 또 질문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될까요? 제가 뭐 물어봤는데 모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죠? 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믿고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 드릴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요. VA 성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입니다. VA 성능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굉장히 많았고 VA 치시기만 해도 구글 스콜라에 치시기만 해도 진짜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컨디셔널 VA라는 것이에요. 수십 가지 넣어서 설명하면은 오늘 2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서 일단 빼고 좀 컨셉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닐라 VA와 컨디셔널 VA의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노드와 이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학습 과정에서의 연산 과정을 잘 도식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닐라 VA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컨디셔널 VA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바로 여기 Y라는 노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Y가 뭘까요? 예, 컨디셔닝이었는데 이 X라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라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비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바이즈드 케이스. 네. 그래서 컨디셔널 VA에서는요, 이 라벨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인코더와 디코더에 Y를 함께 컨디셔너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단에서 이 노드에 대해서
컨디셔널 컨디션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구현할 때는 이 y라는 라벨 값을 원활히 인코딩해서 벡터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에 컨캣을 해요. 그냥 컨캣 해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도 그냥 정보 그 라벨 정보를 반영해 준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Z에는 더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생성 퀄리티도 절로 올라가겠죠. 네. 컨디셔널 컨디셔널 VA의 다른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생성 모델에서 뭔가 생성 모델을 써서 이미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아무거나 얻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냥 랜덤으로 다 랜덤으로 얻고 싶은가요, 이 이미지를?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뭐 동물로 학습을 한 생성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강아지를 뽑고 싶어요. 근데 강아지가 나올 때까지 랜덤으로 계속 뽑고 싶어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강아지를 뽑고 싶어요? 당연히 후자죠. 네. 컨디셔널 V 같으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디코더에 어차피 라벨 정보를 같이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라벨 우리가 뽑고 싶은 라벨을 같이 정보를 넣어줘서 디코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컨디셔널 VA 같은 경우는요, 세미 슈퍼바이즈드 케이스까지 고려를 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라는 것은 라벨 정보가 있는 데이터가 있고 없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라벨 정보가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CVA를 학습을 하고 싶으면요, 결국에는 이 Y를 추정하는 네트워크를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바닐라 VA 윗단에다가 뭔가 이제 이 라벨 값을 추정하는 네트워크를 하나 더 붙여준 거죠. 그리고 라벨 정보를 좀 추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콘캣 해준 다음에 어 그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슈퍼바이즈드 케이스를 한번 여기서 그 학습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컨셉만 얘기하니까 쉽죠? 네. 수식은 조금 악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뺐고요. 그래서 이제 에포크별로 어떤 식으로 어떤 학습 양상을 보이는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VA와 이제 컨디셔널 VA의 에포크별 좀 생성 결과물들을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컨디셔널 VA를 사용을 했을 때가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이 CVA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에포크로도 꽤나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VA랑 달리 CVA에서는 이 Z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의 라벨 정보를 함께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성 퀄리티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포크 20을 보시더라도요. VA보다 CVA가 인풋을 더 잘 보관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VA 같은 경우는 조금씩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4를 복원해야 되는데 9로 복원하거나 이렇게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CVA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레프레젠테이션 자체의 라벨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미스매치 되는 거 없이 잘 복원을 하고 있다. 그래도 좀 VA 특성상 블러리한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고정을 하고 라벨 값만 바꿔서 라벨 정보만 좀 바꿔가지고 이제 디코딩을 한 결과값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0, 1, 2, 3, 4, 5, 6, 7, 8, 9 이상 없이 잘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레이턴트를 유지를 시키고서 라벨 값만 바꿨을 때는 정말 그냥 그 라벨만 바뀌고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 그 리프레젠테이션 자체에는 이 스타일에 대한 정보도 잘 담고 있다. 그리고 라벨을 바꿔줬을 때는 그 라벨의 정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반영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자기 손글씨 입력하면은 폰트를 생성해주는 그런 태스크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걸 한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아직 쉬워요. 아직 어려워지긴 좀 일러요. 그죠? 질문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10 슬라이드 40이요? 다시 뭐지? 네. 이게 그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네. 이 전 왼쪽에 있는 게 그냥 BA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컨디셔널 BA인데 네. 그 이것을 레이슨 스페이스 Y 그 지금 빨간색으로 있기 때문에 네. 부분 이 레이슨 스페이스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 조금 이거 자체가 조금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닐라 VA가 하나 있고, 그 앞서 봤었던 이 M2라는 슈퍼바이저드 버전의 CVA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게 한 번 더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레이슨 스페이스를 보내버려 분수가 지금 Y하고 차원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어, 어찌됐든 간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원래 이미지와 상관없이 그 정보가 담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 그걸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이거를 그냥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당연히 레프레젠테이션이 뽑혀요. 그냥 그 노테이션을 Z 다시라고 했을 뿐이고 그냥 여기에 바닐라 VA가 있고 여기 윗단에 CVA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세미 슈퍼바이저드 케이스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라벨 값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라벨을 추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라벨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 라벨 값 그대로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혹시 네. 그 오랫동안 세미 슈퍼바이저를 진행함에 따라서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나요? 트레이닝들 음, 라벨이 있는 값에 오버피팅을 되거나 시킨 데이터에 조금 원래 바닐라 위에 음, 오버피팅이라는 표현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혹시? 포스테리어 콜랩스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죠? 약간 그러니까 예, 라벨이 들어가니까 라벨이 들어가니까 좀 더 그 트레인 데이터나 라벨 된 데이터 네. 특징에 다른 것들이 좀 피상적으로 이렇게 같이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더라도 라벨 같은 걸 붙여버리면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인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조절은 가능하지만 그 차이가 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할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이 레프레젠테이션 안에서도 결국엔 라벨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아니 같은 라벨 안에 있더라고 해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제 라벨 말고 다른 리프레젠테이션 부분은 결국에는 그 스타일을 표현하는 그런 뭐 인탱글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스타일들을 반영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아예 빠져버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버피팅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리고 VA 모델 자체가 겐과 달리 창발 효과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인풋 데이터랑 비슷하게 생성만 해주지.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라벨 값을 넣었을 때 비슷한 데이터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리프레젠테이션에 퍼터베이션을 줬을 때 좀 변형이 될 수 있다.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는 좀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CVA까지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VA의 변형은요. 어드버서리얼 오토 인코더입니다. 어드버서리얼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건 아니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겐을 했으니까. 겐이 영어가 뭐죠?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 어드버서리얼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겐의 아이디어를 좀 따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스포고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좀 VA의 로스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VA의 로스 펑션을 가지고 어떻게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는지 뭔가 설명을 직접적으로 드리진 않는데 이 빨간색 네모쳐져 있는 KL 다이버전스 텀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애널리틱하게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또 살짝 말씀드리긴 했어요. 우리가 프라이어를 가우시안으로 가정하는 이유가 로스 텀을 애널리틱하게 계산하기 위함이다. 그거랑 같은 이야기인 거죠. 지금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적혀있네요 또. 안 보고 떠들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네. 바닐라 V에서는 이 베리에이션을 포스테리어와 PZ를 가우시안을 가정한다 했습니다. 이 애널리틱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넘어가면은 결국엔 이 KL 다이버전스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KL 다이버전스의 역할은요. 이 두 개의 분포가 서로 같아지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겐의 로스도 최종적으로는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라고 하나요?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가 되고 학습 과정에서 어찌됐든 간 그 데이터의 분포와 제네레이터의 분포가 같아지도록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요. 이 겐의 학습 로직을 사용을 해서 KL 다이버전스 텀을 없애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도입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를 보실게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네, 바닐라 VA와 달리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진짜로 더하고 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프라이어에서 나온 Z인지 아니면 프라이어를 흉내내는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에서 나온 Z인지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은 진짜 프라이어를 잘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학습 과정에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분포는 결국엔 수렴하게 되겠죠? 네, 회의적으로 계속 저 그래프가 뭘 뜻?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 시그모이드. 이게 바이 뭐라 하죠? 그 두 개 있는 거, 클래스 두 개 있는 거. 아, 맞아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를 넣어야지 계산이 되겠죠? 확률값으로.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을 좀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뭐 논문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주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 저도 이제 어디서 보고서 따온 거긴 한데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류가 있는 것을 고쳤고요. 예, 생성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것 같고요. 이제 걔네 오브젝티브 펑션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똑같은 거죠. 이거는 걔네 오브젝티브 펑션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생성된 이미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Z를 구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도입함으로써 KL 다이버전스 텀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KL 다이버전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VA 로스에서는 KL 다이버전스 텀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리컨스트럭션 텀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KL 다이버전스 텀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재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프라이어를 사용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프라이어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샘플링만 가능하면. 그죠? 지금 방금 한 얘기가 뭔지 이해하셨을까요? 결국에는 이 KL 다이버전스 텀을 애널리틱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가우시안을 가정을 했던 건데 이 KL 다이버전스 텀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걔네 학습 로직을 따라하면은 두 분포가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프라이어를 마음대로 좀 모델링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샘플링은 가능한. 그렇죠? 방금 예 질문이요? 아니 예 그렇습니다. 다들 이해하신 걸로 생각할게요. 네. 대신에 콘텐츠 훨씬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그 VA의 성능을 어떻게든 높이는 거지 효율적으로 계산한다. 사실 그거는 요즘 들어서 되는 연구고 옛날에는 어떻게든 성능 높이고 싶어서 원래도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좀 더 잘 뽑는 프라이어를 설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드버서리얼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결국에는 이 어드버서리얼 오토엔코더를 사용했을 때 학습할 때 주어진 데이터를 좀 더 데이터에 적합한 프라이어를 잘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생성 이미지도 따라서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드버서리 오토인코더의 학습 과정을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VA 로스를 최적화하는 것은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오토인코더 부분에 인코더와 디코더가 잘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걔네 로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우리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인코더가 학습이 되고 특히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부분은 이제 프라이어를 잘 모방하도록 학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로스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컨디셔널 VA 아이디어까지 끌어와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 별 다를 거 없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라벨 벡터를요 컨캐치 시켜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딱히 여기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 본 게임이긴 해요. 네. VA 가지고 질문. PZ에서 네. 뭔가 이성적인 그런 데이터 샘플링 해야 되는 네. 네. PZ는 어떻게 생겨? 뭐 사실 제가 여기에는 직접 가져오진 않았는데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10개 가우시안을 둬가지고 어찌됐든 간 엠리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 라벨이 10개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라벨마다 뭔가 프라이어가 따로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 가우시안 10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분포를 만들고 거기서 샘플링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더 좋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죠. 이거 뭔가 데이터에 적합한 프라이어를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결국엔. 그거를 자동으로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번 실험 통해서 해봤더니 이미지가 더 잘 생성되네? 이렇게 얘기는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라벨이 10개니까. 데이터마다 다른 거죠. 데이터. 응. 데이터마다 적합한 프라이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프라이어를 찾는 건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우시안 수천 모델을 썼을 때 네. 그냥 데이터에서 수천 모델 안 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어를 믹스처로 계산하게 되면요.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럼 최적화를 못 하겠죠. 로스가 애널리틱하게 계산이 안 되니까. 근데 확실히 그냥 시그마 그 그것만 따로 빼고 사실 그렇게 꼼꼼한 식으로 하면 쉽지 않고 스텝업 분석만 주면 오.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할 때 제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예, 어찌됐든 간 KL 다이버전스가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우시안이 아니게 되면요. 어떤 하나의 그 수학적인 수식 딱 그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존재하는 수식으로 나오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가정하는 거거든요. 수식을 정리를 딱 할 수가 있거든요. KL 다이버전스.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제가 그걸 직접 유도하기에는 저도 맨날 인터넷 찾아보고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스를 좀 계산할 수 있고 그라디언트를 직접 흘려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가우시안으로 가정하는 건데 믹스처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뭐 샘플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K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는 게 애널리틱한 게 아니라 몬테카를로 기법을 사용해서 컴퓨테이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산이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마 말씀드려도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게 많아요. 네, 네네. 그래서 뭐 계엄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 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어, 아마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네,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담고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아,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겐에서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이미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되는 건 마찬가지라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겐에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다루는 게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여기서 다루는 게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문에서 언급을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언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리미테이션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긴 한데 근데 그런 접근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으니 좋습니다. 저보다 잘하시네요. 음.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그래도 제 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네. 사실 VA로 볼장 다 본 느낌이긴 한데 더 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부터는 디스인팅글먼트랑 포스테리어 콜랩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게 뭔지는 뒤에서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이러한 VA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러한 VA들의 베리에이션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제 겐이나 디퓨전이나 그리고 뭐 플로우 기반의 생성 모델 등에서 같은 테크닉들이 좀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VA가 제일 만만해요. 이런 걸 좀 새로운 테크닉 보완하고 이거 잘 되네.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논문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좀 공부를 하고 어떤 테크닉들이 있다 하더라 정도를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마 생성 모델을 앞으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VA 변형들을 더 많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네. 찾아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내가 했는데 웃기네. 생성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의 어떤 부분이 생성되는 이미지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는지 변화를 주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조절할 수 있는 게 레이턴트 벡터의 각각의 차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의 각 차원 또는 엘리먼트들은 서로 다른 속성을 잡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차은우의 얼굴을 좀 생성을 해본다. 해봅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디코더에 넣어가지고 웃기네. 디코더에 넣어가지고 이제 차은우를 생성하려고 했더니 눈이 좀 이상해. 눈이 좀 이상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디스 인탱글먼트가 잘 되어 있다라면요. 이게 눈과 관련된 어찌됐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원이 있을 거예요. 눈과 관련된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원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살짝의 변형을 줌으로써 차원의 얼굴을 원래대로 잘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디스인테글먼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의 차원들이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좀 정보들이 뒤엉켜 있어요. 이리저리 뒤엉켜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 차원만 바뀌어도 아예 다른 박명수 얼굴이 나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피처들을 좀 독립적으로 분리해내는 작업을 디스인테글먼트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디스인테글먼트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다시 뭐 질문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의 각각의 차원이 담고 있는 정보가 좀 독립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디스인탱글먼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리고
포스테리어 콜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포스테리어 콜랩스 같은 경우는 VA에서 좀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테리어 콜랩스가 뭔지 여기 적혀 있죠. 이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Q5 Z 바 X, 이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를 좀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대로 모방해서 그냥 레이턴트 Z에 데이터의 정보가 담겨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프라이어랑 똑같이 생겨버리게 학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Z에 인풋 데이터 X들의 정보가 잘 반영이 되지 않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포스테리어 콜랩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와 프라이어가 그냥 완전히 같아지게 됩니다. 됐을 경우를 우리가 포스테리어 콜랩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미지가 블러리하게 생성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베레이셔널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가 베레이셔널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를 그대로 모방하게 되면요. 이제 리컨스트럭트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테리어 콜랩스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콜랩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논문들을 이렇게 좀 가져와 본 거예요. 이거 다는 안 할 거예요, 일단. 다는 안 할 거고 좀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타 VA랑 VQ VA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도 뭐 자세한 수식을 언급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대략적인 계략적인 좀 컨셉들과 그리고 어떻게 좀 굴러가는지 이쪽 연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보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그래도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베타 V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베타 V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VA 로어 바운드에 하이퍼 파라미터 베타를 붙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수식은 아까 전에도 많이 봤던 수식이잖아요. 근데 다만 제가 로어 바운드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문에서 이 노테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논문 노테이션 그대로 따라갈게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엘보텀 로어 바운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베타를 왜 도입했고 이 베타를 1보다 크게 해서 최적화를 진행하면은 왜 디스 인탱글먼트가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직관적인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부터 천천히 이해를 해볼게요. D가 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X, V, W 이렇게 있는데 이 X 같은 경우는 리얼 이미지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V는 뭐 conditionally independent factor, 그리고 W는 conditionally dependent factor 이렇게 적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리얼 이미지 X가 있고 그리고 이에 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V는 disentangled 된 팩터라고 보시면 되고 W는 entangled 된 팩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V 같은 경우는 각각의 차원의 좀 독립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편 W는 그런 정보들이 좀 뒤얽혀 있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 Z를 컨디션으로 줘서 뭔가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확률과 그럴듯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확률과 그리고 V와 W를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를 컨디션으로 줬을 때 생성하는 이미지가 그럴듯할 확률이 비슷하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Z를 컨디션으로 줄래? 아니, Z를 컨디션으로 주든 아니면 VW를 컨디션으로 주든 그럴듯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확률은 같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러한 가정들 아래에서 그림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학습 과정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V와 W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V1, V2, V3가 각각 독립적인 팩터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3D 체어를 예시로 들면요. V1에는 아지무스 좀 뭐랄까요 발음이 정직하긴 한데 이게 방위각이에요 방위각.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이제 바라보는지 그거에 관한 정보가 담기게 되는 것이고 V2에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위스? 와이트? 위스 그렇죠. 너비에 관련된 정보가 담기는 것이고 V3는 레그 스타일과 관련된 정보가 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다른 엘리멘터들을 고정시켜 놓고 이 V1, V2, V3 각각의 변형을 줬을 때 해당 속성만 변화하는 것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V1에 나머지 다 고정시켜 놓고 V1 아지무스와 관련된 이 디멘션만 변화를 줬어요. 그랬더니 베타 VA에서는 이렇게 그 의자를 바라보는 각도가 바뀌는 것이죠. 잘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VA는 반면에 잘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뭐 V2, V3도 마찬가지겠죠. 이 의자의 너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레그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양상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나머지 고정시키고 어떤 차원만 변화시켰을 때 그 차원에 해당되는 속성만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그게 포인트고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지금 뭐 V1이 아지무스고 V2가 위스고 뭐 V3가 레그 스타일이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이 V1 차원에는 아지무스 정보가 담기게 해줘. 뭐 V2에는 위스 정보가 담기게 해줘. 이렇게 우리가 의도를 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나씩 차원 하나씩 퍼터베이션 주면서 이걸 변형을 줬더니 방위각이 좀 바뀌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그 차원이 아지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후천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애초에 학습할 때부터 다 고려를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좋겠지만은 일단 베타 VA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제 V와 W를 컨디션으로 줘도 그럴듯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디스인팅글드 제네레이티브 팩터 V를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베레이셔널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것이에요. 논문에서는 이제 강한 제약 조건을 통해서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와 프라이어가 비슷해지도록 하는 디스인팅글먼트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근데 원래 VA에서도 이 뭐 KL 다이버전스 텀으로 뭐 베리에이셔널 프라이어와 그냥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와 프라이어가 닮아지도록 좀 우리가 모델링을 했었죠. 원래도 그렇게 하는데 굳이 뭐 강한 뭐 제약 조건을 주면서 그게 디스인탱글먼트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강한 제약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앞서 베타 VA랑 그리고 바닐라 VA가 다른 점이 이제 KL 다이버전스 텀 앞에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붙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베타를 1보다 큰 값을 주게 되면은 이 리컨스트럭션 텀보다 이 KL 다이버전스 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최적화가 진행이 되게 됐고요. 그게 결국에는 강한 제약 조건을 걸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강한 제약 조건이라는 게 뭔지는 이제 아셨을 거고. 근데 만약 우리가 이 프라이어를 아이소트로픽 유닉 가우시안 그러니까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던 N0, I라고 가정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베리셔널 포스테리어가 이 프라이어와 매우 비슷해진다면 레이턴트 벡터의 이 디멘션 간의 코릴레이션이 결국에는 0이 될 것이고 이것이 디스인팅글먼트 디멘션 간의 독립을 좀 보장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 그냥 물음표였어요. 이거 코릴레이션이 0이라는 게 독립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거는. 근데 어찌됐든 간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 맞죠? 네. 그 독립이면 코릴레이션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디멘션 간의 코릴레이션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독립적인 뭔가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게 학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PZ를 아이소트로픽 유닛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강한 제약 조건을 통해서 이 베레이셔널 포스테리어가 이 프라이를 완전히 닮게 함으로써 우리는 디스인탱글먼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베타 VA의 로어 바운드를 좀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와 프라이어의 KL 다이버전스가 매우 작다는 제약 조건을 주고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해야겠죠. 이때 입실론은 매우 작은 값이긴 한데 일단 0보다 크긴 합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이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세운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베타를 통해 제약 조건을 페널티 펑션으로 바꿔준 후에 그 다음에 원래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F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뭐 아까 입실론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그냥 없애줌으로써 그냥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식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최적화하게 될 로어 바운드, 맥시마이즈 하게 될 로어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원래 VA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이 디멘션 간의 코릴레이션이 0이 되도록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PZ 같은 경우는 아이소트로픽 유니 가우시안 말고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L 다이버전스에 더 큰 가중치를 어찌됐든 간 줬잖아요. 그러면은 리컨스트럭션 텀은 기존보다 덜 관심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리컨스트럭션 퀄리티 자체는 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다른 여타 이제 모델들에 비해서 인포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인포메이션 티오리에 기반한 디스인팅글먼트를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타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블러리하죠. 더 조금 더 많이 블러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VA보다도 더 블러리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KL 다이버전스에 더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디스인탱글먼트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지무스도 이렇게 잘 방위각이 사람이 보는 각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이모션 같은 경우도 레프레젠테이션의 한 차원의 잘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베타 VA를 사용함으로써 디스인팅글먼트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D 페이스에서 또 잘 결과물이 뽑힌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슬라이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VQV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VQVA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테리어 콜랩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입니다. 여기서 VQ라고 하는 것은요,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의미를 하게 돼요.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VQ, VA는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VA와 달리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면은 컨티뉴어스해요. 연속적이죠. 왜냐면은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각 차원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컨티뉴어스 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로 제한하겠다 이겁니다. 이 모델에서는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값이 한정적이다 각 차원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차원 단위로 생각하면 안 되고 벡터 단위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긴 한데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한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요, 디스크리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묘사를 할 때, 어떤 객체가 있다. 그 객체의 색상은 어떻다. 그리고 뭐,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방향은 어디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굳이 컨티뉴어스한 레이터트 스페이스를 정의해 레이터트 스페이스 대신에 좀 디스크리트한 각 대신에 그 시메틱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대신에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 지금 얘기하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뒤로 가면 점점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찌됐든가 이런 컨셉에서 이 VQ, VA라는 모델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요. 각각의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디스크리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의미를 함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VA에서 흔히 발생하는 포스테리어 콜랩스 이게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죠? 포스테리어 콜랩스를 자연스럽게 회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용하는
벡터의 개수가 한정적이고 그 벡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멘틱한 정보를 담게 되니까 포스테리어 콜랩스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게 VQV의 모티베이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문 있으신가? 혹시 질문 없어요? 빨리 끝내야죠, 그죠? 네. 뭐 아키텍처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VA, 오토 인코더 들어가면은 구조 자체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죠.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디스크리트한 인베딩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레이턴트 인베딩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코드북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할 때 여기 있는 애들로만 이 이미지를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레이턴트 인베딩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K by D 실수 공간에서 정의가 됩니다. K라고 하면요. 디스크리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크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각각의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인베딩 벡터들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이 I라는 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그리고 뭐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미지 X를 인풋으로 받아서 뭐 ZEX를 아웃풋으로 뱉는다. 그리고 이 인베딩 같은 경우는 일단 컨티뉴어스한 거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무한하죠. 코드북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인덱스와 관련된 죄송합니다. 해당 인덱스와 관련된 벡터 목록이고 오토 인코더의 병목 현상을 양자화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컨티뉴어스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냥 디스크리트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양자화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자가 저도 뭔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컨티뉴어스한 것을 디스크리트하게 만들면 그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해요. 네. 아무튼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벡터 자체를 퀀타이제이션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네트워크의 아웃풋 같은 경우는요. 코드북의 모든 벡터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비교가 이루어지고요. 가장 가까운 코드북 벡터가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얘네들은 다 거리를 비교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애들로만 골라가지고 바꿔 끼인 다음에 얘가 디코더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아직 K가 정확히 의미하는 뭐 예, 라지 K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코드북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코드북이 가지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최대 개수 그냥 개수예요. 그냥 정해놓고 시작하긴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인베딩 다이멘션이라고 생각해도 인베딩 디멘션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면 그거와 같이 그냥 해석하는 또 생각해요.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뭔가 CNN 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인코딩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좀 그리드 형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겼어요. 이- 뭐 예를 들면 32바이, 32바이, 뭐 D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찌됐든 간 32의 제곱만큼의 이제 D 차원의 벡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각각의 그리드에 속하는 이 벡터들을 거리 비교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코드북에서 가장 가까운 애들로만 뽑아다가 바꿔 끼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북 같은 경우는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 우리가 음 가족을 찾고 싶으면은 기억을 이렇게 들어가서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가까운 애들로 찾아서 뽑아다가 쓰겠다. 그 정보를 뽑아다가 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음 얘네랑 이거 하나랑 비슷한 애들을 뭐 라지 K개만큼 모아놓은 거고 그 중에서 제일 비슷한 애들로다가 뽑아다가 쓰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비율을 하자면 네, LLP 타스크에서 NLP 태스크 예를 들어서 토크나이징 진행을 시키고 토크나이징 하고 그 시퀀스 내에서 시퀀스 내에서 치잖아요. 딕셔너리
이 스페이스라고 이해를 해도 딕셔너리예요. 인베딩 스페이스가 결국에는 디스크리트 인베딩 스페이스는 코드북는 딕셔너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딕셔너리가 생성된 게 저 그 큐브 원래 생성되어 있는 애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학습이 되겠죠.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 딕셔너리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디코드에 어떤 것들이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고 이때 Z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냥 코드북 벡터 인덱스만 저장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덱스별로 0 또는 1의 확률로 할당이 됩니다. 이걸 뭐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 얘기하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네 컨티뉴스의 중요한 거는 컨티뉴스 했던 리프레젠테이션이 디스크리트해지는 과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지금부터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VQ, VA가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텀은 뭐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최적화하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클리후드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그라디언트를 흘려줄 때 이 사이에 앞서 봤었던 알그민 그 오퍼레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알그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선형적이고 미분이 불가능한 연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분이 안 된다는 것은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GQX의 그라디언트를 GEX의 그라디언트까지 이 GEX까지 흘려줄 수가 있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길목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이 VQ, VA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JQX의 그라디언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JEX에 흘려주게 됩니다. 인코더로 흘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스트레이트 스루 카피라고 하나요? 이것도 벤지오 교수님이 제안한 방법인데 아마 그 심지용 교수님 수업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을 거예요. 재호 씨는 알 거고. 네, 아무튼 이 그라디언트를 그 인코더에 흘러 들어갈 그라디언트를 그냥 디코더의 그라디언트로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흘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ZEX와 ZQX가 결국엔 동일한 차원 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코드북 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ZQX에서 ZEX로 그라디언트가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드북 내에 이 아이들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한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라디언트 정보가 이 코드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러한 정보를 코드북 엠베딩에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다른 걸 하는 건 아니고 이 아이와 ZEX 사이 L2 로스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이 i와 ZEX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보이는 SG 같은 경우는 스탑 그라디언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스탑 그라디언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ZEX의 그라디언트를 흘려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트 텀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했을 때 이 그 그라디언트를 ZEX에 대해서는 흘리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코드북 내에 있는 이 아이들은 좀 ZEX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NN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리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그 벡터들이랑 얘네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텀 같은 경우는 커미먼트 로스라고 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코드북 로스의 역할과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이 ZE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흘려주기 때문에 이 ZEX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코드북 내의 인베딩들은 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커미먼트 로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GEX는 매번 다른 코드북 인베딩이랑 좀
매핑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얘가 빠르게 변하는데 얘는 잘 안 변해요. 그러면은 그냥 매 학습 이터레이션이 돌 때마다 다른 애들이랑 얘 이번에 얘랑 됐다가 이번에 저랑 쟤랑 됐다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리프레젠테이션이 잘 학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로스를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커뮤니티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리컨스트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리프레젠테이션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콜랩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ZEX를 코드북의 인베딩에 가까워지도록 좀 학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도 얘랑 가까워지게 학습을 하지만 얘도 얘를 좀 따라하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얘가 좀 바뀌긴 하더라도 좀 일관되게 같은 애들이랑 매핑이 되는 경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로스로 인해서. 어, 그래서 이제 일관된 좀 디스크리트 리프레젠테이션 사용을 장려를 할 수가 있고 이 커뮤니티 로스를 통해서 이를 통해 포스테리어 콜랩스를 궁극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이퍼 파라미터 베타가 있긴 한데 이 0.5부터 2까지 바꿔가면서 실험해봤는데 성능 차이는 크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로버스트 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베타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로스텀 내에서의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블러리하긴 한데 디스크리트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꽤나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로 리컨스트럭트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서머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복습을 했고, 이제 오토인코더의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고안된 스파스 오토인코더랑 컨트랙티브 오토인코더를 알아봤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정교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좀 비교적 최근에는 어떻게 오토인코더가 연구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 어떠한 변형들이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굳이 다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예,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